회장님, 수술비 본인 부담금이 이미 납부되어 있습니다. 뭐? 누가 냈어? 납부자 성함이 윤서아 씨입니다. 비서실장의 보고를 들은 순간 중환자실 침대 위에 재벌 회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서아. 3년 전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한 푼 받지 않고 떠난 전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왜 3천만 원이나 되는 수술비를 대신 내고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혼 후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이 여자가 수년째 남몰래 전 남편의 안부를 확인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전처를 찾아 나선 회장은 상상도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강태준이 서천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태준은 약국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아약국이라는 네 글자가 햇볕에 발에 흐릿했습니다. 강태준은 약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두어 발자국을 떼다가 멈추기를 3번, 결국 길 건너 작은 식당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시킨 강태준은 유리창 너머로 약국 출입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커피는 식었고 1시간이 넘도록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약국 안에서는 윤서아가 조제실 정리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약 봉투를 정돈하고 진열대를 한번 훑춘 뒤 가운을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셔터를 절반쯤 내리고 밖으로 나선 서아는 길 건너를 보았습니다. 서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식당 창가에 앉아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강태준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아는 2초, 아니 3초쯤 강태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아는 약국 반대쪽 골목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이 식당 문을 밀치고 나왔습니다. 횡단보도도 없는 2차선 도로를 성큼 건너 서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서아야. 서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아야, 잠깐만. 강태준이 서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아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아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오래 준비한 사람처럼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술비 때문에 온 거면 계좌번호 줄게. 돌려받으면 되잖아. 서아가 팔을 빼며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야. 강태준이 빈손을 내려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내가 수술 받은 걸 어떻게 알았어? 그걸 알고 싶어서 왔어. 서아의 눈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강태준에게서 몸을 돌려 골목 안쪽 작은 단층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강태준은 닫힌 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뒤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서천읍 내 작은 모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던 강태준은 새벽녘에야 눈을 붙였고 아침 8시에 다시 약국 앞에 섰습니다. 약국 문은 열려 있었지만 서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 젊은 여직원이 나왔습니다. 혹시 원장님 계신가요?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출근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여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탄 강태준은 시동을 걸지 않고 한참 동안 핸들을 쥐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강태준은 곧장 회사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자택 서재에 앉은 강태준은 서랍에서 오래된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했던 날짜가 적힌 페이지를 펼치고
그 앞뒤 몇 장을 넘기며 당시 일정을 되짚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정민호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민호야, 3년 전 이혼 전후에 우리 어머니하고 서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 정민호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태준은 정민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뭐 알고 있는 거 있어? 정민호가 양복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혼 서류 서명하시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어머님 댁에서 사모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댁에서? 네. 어머님께서 사모님을 단독으로 부르셨습니다. 2시간 넘게 안에 계셨고 사모님이 나오실 때 눈이 많이 부어 있으셨습니다. 강태준의 손가락이 책상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걸 왜 지금 말해? 정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정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태준이한테 한마디라도 하면 너도 이 회사에서 끝이야.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태준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동안 서재에는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3년이야, 민호. 3년 동안 그걸 안고 있었어? 변명할 생각 없습니다. 말씀 못 드린 건 제 잘못입니다. 정민호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강태준은 정민호를 탓하는 말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강태준이 찾아간 곳은 서울 성북동에 있는 어머니 오복순의 자택이었습니다. 오복순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아들을 보고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냐? 어머니 3년 전에 서아를 부르셨죠. 이혼 서류 서명하기 이틀 전에. 오복순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오복순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던 서아한테 직접 듣고 온 게 아닙니다. 그날 어머니 댁에서 서아가 울면서 나온 걸 본 사람이 있어요. 오복순이 텔레비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여자는 스스로 떠난 거다. 내가 뭘 한 게 아니야. 어머니, 그만해라. 지난 일 가지고 뭘 자꾸 파헤치냐. 떠난 사람은 떠난 거고 넌 내 할 일이나 해. 오복순이 리모컨을 다시 집어들며 텔레비전 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태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유진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아빠, 나 유진이. 그래. 민호 실장한테 들었어. 아빠가 서천에 다녀왔다면서.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를 왜 찾아간 거야? 3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가 놓고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강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아빠 수술비를 대신 냈더라.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보험 처리 끝나고 남은 본인 부담금 3천만 원. 엄마가 본인 이름으로 냈어. 유진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아빠가 3년 만에 엄마를 찾아간 이유야? 돈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야. 엄마가 왜 떠났는지 나도 몰랐어. 지금 알아내려는 중이야. 유진의 숨소리가 전화기에 가까워졌습니다. 늦었어. 아는 것도 늦었고 알려는 것도 늦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태준은 꺼진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유진은 전화를 끊고 원룸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출판사 교정지가 펼쳐진 책상 위로 시선을 보내다가 서랍 속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유진이 초등학생이던 시절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아가 유진을 안고 있고
강태준이 어색하게 옆에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강태준은 다시 정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한소정 부사장 있잖아. 네, 회장님. 3년 전 이혼 전후에 한소정이가 우리 어머니를 자주 만났지? 정민호가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네. 당시 수행 기록을 보면 한 부사장님이 어머님 댁을 두세 차례 방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업무 관련 방문은 아니었습니다. 강태준이 볼펜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소정이 3년 전에 뭘 했는지도 같이 알아봐. 어머니 만난 건에 한정하지 말고 서아와 관련된 거 전부. 알겠습니다. 정민호가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강태준은 빈 회장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 너머로 서울 도심의 빌딩 숲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강태준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했습니다. 윤서아라는 이름 석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3년 전 이혼 뒤에도 지우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강태준은 통화 버튼 위에 엄지를 올렸다가 내리고 화면을 끈 채 휴대폰을 책상 위에 엎어 놓았습니다. 정민호가 회장실 문 앞에서 한번 숨을 고르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와. 강태준이 창 쪽을 바라본 채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정민호가 서류 봉투를 양손으로 쥔 채 책상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한소정 부사장 관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태준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정민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입술이 굳어 있고 서류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말해. 3년 전 한소정 부사장이 대한약사회에 민원을 하나 접수했습니다. 서아 씨가 대학병원 약제부에서 근무하던 시절 조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태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서아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정민호가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원 접수 일자가 3년 전 4월 3일입니다. 어머님께서 서아 씨를 단독으로 부르신 날이 같은 달 4월 7일이고요. 서아 씨가 울면서 나오신 날입니다. 강태준이 책상 위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눈만 움직여 날짜를 확인하더니 턱이 한번 떨렸습니다. 한소정이 민원을 만들어서 어머니한테 넘겼다는 거냐? 정황상 그렇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약사회에서 사실 확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징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약사 면허에 흠이 됩니다. 어머님께서 그걸 빌미로 서아 씨를 압박하신 겁니다. 강태준이 의자에 앉지 않고 책상 모서리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한소정이 왜 그랬는지 파악했나? 정민호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목소리를 낮추어 이어갔습니다. 한 부사장은 강성그룹 창업 초기에 개인 자금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지분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투자 약정서가 아니라 개인 차용 형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강태준의 손가락이 책상 모서리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건 갚았어. 이자까지 쳐서 다 정리한 돈이야. 한 부사장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은 것과 지분을 인정받는 것은 다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개인적인 감정까지 겹치면서 서아 씨를 보내면 회장님 곁의 자리와 경영 영향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정민호는 그 침묵 속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한소정을 불러. 정민호가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30분 뒤 한소정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한소정은 강태준의 표정을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공기를 감지한 듯 한소정이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 얼굴이 안 좋으신데. 강태준이 책상 위에 놓인 종이를 한소정 쪽으로 밀었습니다. 3년 전 4월 약사회에 민원 하나 넣은 적 있지. 한소정의 눈동자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추슬렀습니다. 한소정이 종이를 집어들지 않고 시선만 아래로 내려 날짜를 후쳤습니다. 민원이요? 아, 그때 약재부 조제 관련해서 사실 확인 요청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허위가 아니라 정식 절차를 밟은 겁니다. 정식 절차? 강태준이 한소정의 말을 되받았습니다.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내 아내한테 약사 면허 징계가 들어갈 수 있다고 겁을 주는 게 정식 절차냐? 한소정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민원을 접수한 것뿐입니다. 그 이후에 어머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네가 만든 칼을 어머니 손에 쥐어준 거잖아. 칼을 휘두른 사람만 잘못이고 칼을 만든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다. 그 말이냐? 한소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소정이 한 발 앞으로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회장님, 3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뒤지면 누구한테도 좋을 게 없습니다.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이사회에서 회장님 개인 사유휴직 건으로 벌써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예시를 꺼내시면 나가. 강태준이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한소정의 말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한소정이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 변명도 사과도 후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소정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강태준이 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약사회 민원 처리 기록을 확보할 수 있나? 이미 확인했습니다. 민원 처리가 완료된 지 3년이 넘어서 상세 기록이 폐기된 상태입니다. 접수 사실만 남아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강태준이 전화기를 쥔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직접 증거를 잡을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같은 날 저녁 서천의 작은 집 앞에 택시 한 대가 섰습니다. 유진이 캐리어도 없이 핸드백 하나만 들고 내렸습니다. 약국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고 옆 골목으로 들어서자 서아의 집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유진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서아가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본 서아의 손이 앞치마 끈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유진아, 너 왜 여기까지? 엄마. 유진이 현관 안으로 들어서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한테 다 들었어. 한소정이라는 사람이 엄마 조제 기록으로 거짓 민원을 넣었다고. 할머니가 그걸 가지고 엄마를 협박했다고. 서아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서아가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며 부엌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들어와. 밥은 먹었니? 엄마, 지금 밥 얘기하지 마. 사실이야 아닌 거야. 유진이 서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아가 멈추었습니다. 딸의 손이 자신의 팔 위에서 떨리는 것을 느끼며 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앉아. 두 사람이 거실 바닥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아가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때 나를 부르셨어. 둘이서만 얘기하자고. 가보니까 서류 하나를 내미셨는데 내가 병원에서 일할 때 조제했던 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는 내용이었어.
유진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 이 민원이 들어간 이상 약사회에서 조사가 시작될 수 있고 징계까지 갈 수도 있다고. 네가 조용히 떠나면 민원을 취하시키겠다고. 그게 사실이었어? 민원 자체가 거짓이었는지 진짜였는지는 나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 하지만 약사회에 접수된 건 사실이었고 조사가 시작되면 면허에 흠이 가는 건 피할 수 없었어. 서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무릎 위에 모은 손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나한테는 약사 면허가 전부였어. 결혼하면서 병원도 그만두고 아이 키우면서 경력도 끊겼는데 면허마저 없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였어. 유진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떠난 거야? 아빠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할머니가 조건을 붙이셨어. 태준이한테 이유를 말하면 민원 취하도 없다고. 그냥 떠나야 했어. 유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서아가 딸의 등에 손을 올리려다 멈추었습니다. 서아의 입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더니 한참 만에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너한테 하나 더 말할 게 있어. 유진이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6개월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어. 이기야. 다음 달에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해. 유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유진의 몸이 앞으로 기울더니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수술비를 낸 것도 그래서야. 치료 시작하기 전에 정리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 그 사람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어. 유진이 서아의 무릎 위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서아가 딸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거실에 유진의 울음소리만 낮게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 서울행 기차 안에서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위암이야. 이 길에 다음 달에 항암 시작한대. 전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강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우한테 연락해라. 위암 전문으로 제일 잘하는 병원이 어딘지 찾아보라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같은 시각 한소정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강태준이 민원 조작건을 끝까지 파고들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한소정이 사회이사 2명에게 각각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장이 개인 문제에 매여 경영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한소정이 문자를 보낸 뒤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 한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한소정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강태준은 회장실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의 병, 한소정의 공작, 어머니의 거짓말. 세 가지가 한꺼번에 머릿속을 짓눌렀습니다. 강태준이 책상 위에 팔꿈치를 짚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하고 산 거야? 정민호가 야근을 마치고 회장실 앞을 지나다 닫힌 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그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정민호가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서천행 고속버스에서 내린 강태준이 터미널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린 날이었습니다.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택시를 잡아타고 기사에게 주소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약국이 아니었습니다. 택시가 서아의 집 앞 골목에 섰을 때 강태준이 차에서 내려 대문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화분 몇 개가 대문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담장 너머로 보이는 거실 창을 올려다보다가 다시 한 발 앞으로 다가서기를 두어 번 반복했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서아가 얇은 카디건을 걸친 채 나왔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려던 참인 듯 장바구니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는 강태준을 본 서아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서아의 시선이 강태준의 얼굴 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번처럼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이가 다 말했나 보네.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막혀 있는 듯 첫마디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대문 앞 기둥에 한 손을 짚었습니다. 한소정이 내 조제 기록을 가지고 거짓 민원을 만들었어.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너를 압박한 거였어. 나는 3년 동안 그걸 몰랐어. 서아의 표정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듣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내가 옆에서 돕겠어. 서아가 강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아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미세하게 당겨졌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사람이 내가 아프다니까 오는 거야? 강태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아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수술비 때문에 왔을 때는 그래도 이해했어. 돈 문제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야? 병원에서 내 옆에 앉아 있으면 그동안 없던 게 메꿔지는 거야? 강태준의 손이 대문 기둥 위에서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보았습니다. 그걸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다만 기회를 줘. 의미를 만들 수 있게. 서아가 강태준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강태준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고 볼이 3년 전보다 눈에 띄게 빠져 있었습니다. 심근경색을 겪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아가 장바구니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시장 가야 해. 저녁거리 사야 하니까. 서아가 대문을 나서서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강태준이 서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서아가 약국 셔터를 올리러 나왔을 때 길 건너에 강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전날과 같은 코트를 입고 손에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뭐야, 어디서 잤어? 터미널 근처 여관. 강태준이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아침 안 먹었을 것 같아서. 터미널 앞에서 김밥 샀어. 서아가 비닐봉지를 받지 않고 셔터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강태준이 비닐봉지를 약국 앞 벤치에 내려놓고 길 건너로 돌아갔습니다. 서아가 셔터 안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태준이 길 건너 전봇대 옆에 서서 약국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강태준은 아침마다 약국 앞에 섰습니다. 셋째 날에는 생수 한 박스를 들고 왔고 넷째 날에는 약국 앞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강태준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닷새째 되는 날 아침에 약국 문을 열면서 벤치 위에 놓인 김밥을 처음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유진이 서천에 내려왔습니다. 약국 안에서 서아와 마주 앉은 유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일주일째 여기 있다며. 알아. 매일 약국 앞에 서 있어. 그러면 좀 받아줘. 아빠를 시험하는 것도 알겠는데 항암 일정이 먼저잖아. 서울 대학병원에서 받는 게 낫지 않아? 서아가 약국 선반 위에 놓인 약 상자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아빠를 시험하는 게 아니야. 다시 기대했다가 또 혼자 남는 게 무서운 거야. 유진이 서아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있잖아.
아빠가 한 번이라도 빠지면 그때는 내가 엄마 데리고 사라질 거야. 약속할게. 서아가 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진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아가 딸의 머리를 한번 쓸어내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로 올라갈게. 유진이 약국을 나와 길 건너에 서 있는 강태준에게 걸어갔습니다. 강태준이 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엄마가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어. 강태준의 어깨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유진이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아빠, 조건 하나만 걸게. 말해. 항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옆에 있어야 해. 회사 때문에, 이사회 때문에, 무슨 이유든 한 번이라도 빠지면 그날로 나는 엄마를 데리고 어디론가 갈 거야. 아빠가 다시는 못 찾게 해. 강태준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은 없었습니다. 대신 강태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단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알았다. 말로만 하는 거 아니지. 안 빠진다. 유진이 아버지를 한참 올려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강태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정민호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회장실 책상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사회의 회장 개인 사유 임시 휴직을 공식 통보해. 기간은 미정이야. 서아 항암 치료가 끝날 때까지. 정민호가 펜을 멈추고 강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임시경영위원회를 가동해야 합니다. 김도영 사회이사를 위원장으로 세우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렇게 해.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 정민호가 서류 아래에서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한소정 부사장의 비자금 정황에 대한 예비 내부 감사 자료입니다. 회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시면 한 부사장이 이사회를 움직이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료를 확보해 두면 만일의 경우 대응이 가능합니다. 강태준이 봉투를 받아들고 안쪽을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봉투를 정민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네가 갖고 있어. 필요한 순간에 네가 판단해서 써. 정민호가 봉투를 받아 안쪽 주머니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아의 서울 전원이 결정된 뒤 강태준은 병원 인근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짐이라고 할 것도 없이 이불과 냄비 몇 개, 그리고 서아가 서천 약국에서 가져온 약 상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항암 치료 첫날 아침 강태준이 오피스텔 현관에서 서아의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문을 열었습니다. 서아가 얇은 점퍼를 걸치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병원까지 걸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 접수를 마치고 서아가 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강태준이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느리게 돌아갔습니다. 강태준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치료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2시간 뒤 치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아가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서아가 대기실을 둘러보다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강태준을 발견했습니다. 서아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부작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아가 새벽마다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고 베개 위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나왔습니다. 강태준은 아침마다 죽을 쓰고 약 먹는 시간에 맞춰 물컵을 서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강태준이 손으로 그린 약 복용 시간표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시간마다 약 이름과 용량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은 평일 저녁마다 오피스텔에 들렀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강태준이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거나 거실에서 서아의 이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냉장고 문에 붙은 시간표를 보았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복수는 뉴스를 통해 강태준의 휴직 소식을 접했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오복순이 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이가 왜 회사를 쉰다는 거야? 이유가 뭐야? 회장님의 지시로 상세 사유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내가 그의 어미야. 내 아들 일을 나한테 숨기는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민호가 전화를 끊은 뒤 오복순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항암 2주차 유진이 저녁에 오피스텔을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복도를 지나 어머니의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틈 사이로 강태준의 등이 보였습니다. 강태준이 침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 베개 커버를 벗기고 있었습니다. 커버 위에 서아의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머리카락을 하나씩 집어 휴지 위에 모으고 새 커버를 씌우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잠들어 있었고 강태준은 서아가 깨지 않도록 손끝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소리 없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기를 몇 번 반복하다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위에 짧은 문자를 입력했습니다. 아빠, 수고하셨습니다. 보내기를 누르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1분쯤 지났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유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진아. 강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해줬어야 했는데. 유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은 뒤에도 유진은 꺼진 화면을 들여다보며 복도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서아의 1차 항암 치료가 끝나고 열흘째 되는 날 강태준과 서아가 나란히 진료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강태준은 그 옆에서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모니터에 검사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종양 크기가 처음보다 35% 정도 줄었습니다. 항암 반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서아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강태준이 의자 팔걸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2차 치료 시작 전에 2주 정도 쉬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체력을 최대한 회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강태준이 복도 끝 창가에서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강릉에 집 하나 구해놨어. 바다 보이는 단독주택이야. 2주 동안 거기서 쉬자. 서아가 강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항암 환자야. 휴양객이 아니야. 오피스텔에서 쉬면 되지 뭘 강릉까지 가. 여기 있으면 쉬질 못하잖아. 매일 병원 냄새 맡으면서 긴장만 하고. 서아가 고개를 저으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태준이 서아의 뒤를 따르며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이 오피스텔에 들렀습니다. 서아의 방에서 이불을 정리하던 유진이 거실로 나와 강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약 복용 시간표 새로 그렸더라. 2차 항암약이 바뀌어서 시간이 달라졌어. 다시 그려야 했어. 유진이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에 붙은 시간표를 떼어 들여다보았습니다. 연필로 한 칸 한 칸 줄을 긋고 시간마다 약 이름을 또박또박 적은 종이였습니다. 유진이 시간표를 다시 냉장고에 붙이고 서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약 시간표 새로 그렸다며. 서아가 이불 속에서 유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알아.
아까 냉장고에 붙이는 거 봤어. 강릉 가자. 아빠가 집까지 구해놨는데. 유진아, 괜히 돈 쓸 필요 없어. 여기서 충분해. 유진이 어머니의 이불 끝을 여미며 말했습니다. 엄마, 2주만이잖아. 바다 바람 쐬고 오면 2차 항암 버티는 힘이 달라. 내가 주말마다 내려갈게. 서아가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뒤에 서아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강릉에 도착한 날 강태준이 단독주택 현관문을 열고 서아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 창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서아가 창가에 서서 수평선을 내다보았습니다. 강태준이 짐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전날 정민호를 시켜 채워둔 식재료가 칸마다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릉 생활 첫 주 강태준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주문진 수산시장으로 나갔습니다. 항암 뒤 서아의 입맛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에 기름기 없고 살이 담백한 생선만 골라 사왔습니다. 돌아와서 부엌에 서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을 때 서아가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서아가 부엌 입구에서 멈추었습니다. 강태준이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위에서 칼을 쓰고 있었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아가 부엌 문틀에 어깨를 기대고 강태준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생선 머리를 그쪽으로 자르면 살이 다 부서져. 강태준이 칼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잘라야 돼? 이리 줘봐. 서아가 강태준 옆으로 와서 칼을 받아들었습니다. 서아가 능숙하게 생선을 손질하는 동안 강태준이 옆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지만 부엌 안 공기가 며칠 전과 달랐습니다. 주말마다 유진이 강릉을 찾아왔습니다. 둘째 주 토요일 유진이 도착했을 때 서아가 마당에 나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볼에 핏기가 조금 돌아 있었고 걸음이 서천에서 봤을 때보다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유진이 출판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서서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혼 같아. 아빠가 새벽마다 시장 가서 생선 사오고 엄마가 옆에서 손질법 가르쳐주고. 전화를 끊고 돌아서니 강태준과 서아가 나란히 현관 앞 벤치에 앉아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오후에 강태준과 서아가 경포대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발밑까지 밀려왔습니다.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온 적 있지. 결혼하고 첫 해에. 서아가 모래를 밟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 네가 해변 포장마차에서 조개구이를 시켰는데 다 타게 놔두고 맥주만 마셨잖아. 그때 너한테 엄청 혼났었지. 혼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구운 거야. 너는 손가락 하나 안 움직였어. 강태준이 걸음을 멈추고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의 머리카락이 항암 부작용으로 많이 빠져 있었고 모자 아래로 드문드문 남은 머리카락이 바닷바람에 날렸습니다. 서아가 모자를 눌렀으며 다시 걸었습니다. 왜 서? 가자. 강태준이 서아의 옆으로 다시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한소정이 사회이사 3명을 따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 라운지에서 한소정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 휴직이 2달째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유라지만 주주들 사이에서 벌써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반년 넘어가면 그룹 전체가 흔들립니다. 맞은편에 앉은 사회이사가 커피잔을 돌리며 대꾸했습니다. 한 부사장,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까? 임시경영위원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행 체제를 공식화하는 것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소정의 말이 끝나기 전에 사회이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회이사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한소정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정민호였습니다. 김도영 위원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을 겁니다. 한소정 부사장의 비공식 접촉에 대해 임시경영위원회에서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이사가 전화를 끊고 한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소정의 눈이 한순간 좁아졌습니다. 사회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한 부사장, 오늘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하죠. 한소정이 혼자 남은 테이블에서 커피잔을 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호가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부사장이 사회이사 3명을 따로 만났습니다. 대행체제 전환을 비공식적으로 떠본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영 위원장과 함께 사전 차단했습니다. 강태준이 강릉집 마루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서하 2차 항암이 끝날 때까지 나는 안 올라간다. 이사회 쪽은 김도영 사회이사한테 직접 전화할 테니까 네가 실무를 잡아.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태준이 휴대폰을 마루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뒤에서 서하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 일이야? 아니야. 별거 아니야. 서하가 강태준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어두워지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하의 2차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고 치료 후 검사 결과가 나온 날 강태준과 유진이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주치의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종양 수치가 정상 가까이까지 내려왔습니다. 위암 2기 환자 중에서도 이 정도 반응은 드문 경우입니다. 3차 항암 없이 경과만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유진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당분간 정기 검진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경과를 꾸준히 봐야 하지만 현재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유진이 서하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서하의 몸이 딸의 팔 안에서 작게 흔들렸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강태준은 진료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끝 벽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이마를 벽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깨가 한번 크게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강릉으로 돌아온 뒤 서하가 동네 보건소에서 어르신 대상 약물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여러 약을 한꺼번에 먹으면서 헷갈려하는 것을 서하가 하나하나 정리해 주었습니다. 강태준이 매일 아침 서하를 보건소까지 차로 데려다 주고 봉사가 끝날 때까지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느 오후 강태준이 보건소 창밖으로 서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하가 할머니 한 분 앞에 약봉지를 펼쳐놓고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서하가 웃었습니다. 강태준이 창밖에서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았습니다. 서하가 약사로 일할 때의 표정이 어떤 것인지 강태준은 결혼 30년 만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릉집 거실에서 강태준이 서하에게 말했습니다. 약국 다시 열고 싶으면 어디든 상관없어.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서하가 소파에 앉은 채 강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하가 천천히 손을 뻗어 강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태준이 서하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르고 핏줄이 드러난 손이었습니다. 강태준이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같은 주말 유진이 강릉을 찾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 나와 전화를 받는 유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응, 나 지금 강릉이야. 응, 부모님 댁. 전화 너머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에 나도 같이 가자.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유진이 전화기를 쥔 채 마당 너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유진이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같이 가자. 전화를 끊은 유진이 마당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또렷했습니다. 서하의 경과 관찰 3개월 차 정기 검사 날이었습니다. 강릉에서 서울까지 강태준이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서하가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검사 끝나면 강릉 돌아가기 전에 시장 들르자. 냉장고에 된장이 떨어졌어. 알았어. 검사 끝나고 들르자. 병원에 도착하여 접수를 마치고 서하가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강태준이 대기실 의자에 앉아 벽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늘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강태준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꿈틀거렸습니다. 1시간 뒤 서하가 검사실에서 나왔고 결과는 오후에 나온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병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 2시에 진료실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주치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모니터를 켜며 말을 꺼내기 전에 안경을 한번 고쳐 썼습니다. 위쪽은 깨끗합니다. 제발 소견은 없습니다. 서하의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주치의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간 쪽에 새로운 음영이 하나 보입니다. 강태준의 등이 곧게 섰습니다. 음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검사를 잡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서하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강태준이 서하 옆에 서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 서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된장은 다음에 사자.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이고 서하의 옆에 앉았습니다. 병원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강태준이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하가 먼저 차에 타고 문을 닫은 뒤 강태준이 차 뒤편에서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유진아, 오늘 검사에서 간 쪽에 뭔가 보인다고 했어. 정밀 검사를 이번 주에 해야 할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유진의 숨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전이야? 아직 모른다. 검사를 해봐야 안다고 했어. 엄마한테는 말했어? 엄마는 옆에서 같이 들었어. 유진이 한참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밀 검사 날짜 잡히면 나한테 바로 알려줘. 내가 병원에 같이 갈게. 전화를 끊고 강태준이 운전석에 탔습니다. 서하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시동을 걸며 서하를 바라보았지만 서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정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태준이 강릉집 마루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한소정 부사장이 이사회에 안건을 하나 올렸습니다. 무슨 안건이야? 회장직 공석 선언 및 대행체제 전환 안건입니다. 회장님의 공식 휴직이 6개월을 넘긴 것을 근거로 올렸습니다. 강태준의 턱이 굳었습니다. 이사회 일정이 언제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서하 정밀 검사가 무슨 요일이지? 목요일로 잡혔습니다. 강태준이 전화기를 쥔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목요일 검사, 금요일 이사회. 이틀이 겹쳐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마루에 앉아 있는데 안쪽에서 유진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정민호 실장한테 들었어. 이사회가 금요일이라며. 알고 있다. 엄마 검사가 목요일이야.
금요일에 이사회 간다고 서울 올라가는 거 아니지. 강태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아빠, 이번에도 엄마 두고 가면 나는 아빠를 용서 안 해. 진짜야. 안 간다. 강태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사회는 민호가 처리한다. 나는 엄마 옆에 있을 거야. 유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이 정민호를 불렀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화상 통화였습니다. 강태준이 화면 너머로 정민호에게 봉투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내 이사회 위임장이야. 오늘 중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김도영 사회이사한테 전달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소정 비자금 정황 자료, 내가 전에 내한테 맡겨둔 거 있지.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사회이사들한테 배포해. 한소정 안건 부결시키고 내부 감사 정식으로 넣어. 정민호가 화면 너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가지 확인드리겠습니다. 내부 감사 정식 착수까지 가면 한 부사장의 해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진행하겠습니까? 이사회가 판단할 일이야. 자료만 정확하게 올려. 화상 통화를 끄는 강태준이 마루에서 일어나 서아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서아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서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요일 검사, 내가 같이 가. 금요일도 그 다음 날도 옆에 있을 거야. 서아가 강태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사 이사회가 금요일이라며. 민호 씨한테 들었어. 민호가 처리한다. 네가 안 가도 되는 거야? 안 가도 되게 해놨어. 서아가 한참 강태준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고마워. 강태준이 문틀에 어깨를 기대고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요일 아침 서울대학병원 검사실 앞에 강태준과 서아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 복도 저쪽에서 뛰어오다시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서아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유진이 두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결과 나쁘더라도 이번에는 혼자 안 할 거야. 나도 있고 아빠도 있잖아. 서아가 딸의 얼굴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이번에는 혼자 안 할 거야. 서아가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강태준과 유진이 대기실에 남았습니다. 유진이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준이 그 옆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와 딸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 늦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치의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간 음영은 전이가 아닙니다. 양성 혈관종입니다. 암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진이 의자 팔걸이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서아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강태준의 턱이 한번 떨렸습니다. 다만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간 수치가 정상의 3배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최소 6개월간 간 기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실을 나온 유진이 복도에서 서아를 안았습니다. 서아가 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 전이 아니래잖아. 알아. 알아서 우는 거야. 강태준이 두 사람에게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서서 벽에 한 손을 짚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강성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정민호가 회의장에 들어서자 한소정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호가 사회이사들에게 서류 봉투를 한 부씩 돌렸습니다. 한소정이 봉투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사회이사들의 표정을 보며 손에 든 펜을 꺾듯 쥐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한소정의 대행 추대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김도영 임시 경영위원장이 발언했습니다. 안건 표결에 앞서
한소정 부사장에 대한 내부 감사 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비자금 조성 정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정식 조사 착수를 동시에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소정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건 안건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논의할 사안이 아닙니다. 김도영이 한소정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적격성에 관한 문제는 모든 안건에 우선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한소정의 대행 추대 안건은 부결되었고 내부감사 정식 착수가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한소정이 회의장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한소정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소정이 오복순의 자택을 찾아갔습니다. 오복순의 거실에 마주 앉은 한소정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태준 씨가 전처한테 빠져서 그룹을 이 꼴로 만들고 있습니다. 6개월이 넘도록 회사에 나오지 않고 이사회에서는 저를 겨냥해서 감사까지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태준 씨한테 직접 말씀하셔야 합니다. 오복순이 찻잔을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소정의 말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복순의 눈이 탁자 위 찻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서아를 불러 서리를 내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서아가 서리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던 모습, 아무 말 없이 울며 나가던 뒷모습, 그 뒤로 아들의 서재에서 밤마다 불이 켜져 있던 것을 오복순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복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정아, 내가 전화 한 통 해보마. 한소정이 고개를 숙이고 오복순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오복순이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아, 어머니, 내 아버지 제삿날이 다음 주야. 회사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바닷가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올라와. 강태준이 전화기를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제사는 올라가겠습니다. 이틀만 다녀오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강태준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아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서아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일로 서울에 이틀만 다녀올게. 서아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녀와. 강태준이 서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아의 눈이 책 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강태준이 떠난 오후 유진이 강릉 집에 들렀습니다. 서아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유진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아가 침대 끝에 앉아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어렸을 때 세 식구가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아가 사진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문틀을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소리 없이 뒤로 물러서서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강태준이 택시에서 내린 곳은 강성그룹 본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복순의 자택이었습니다. 현관벨을 누르자 안에서 느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오복순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복순이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년 만에 두 사람이 서로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오복순이 문을 열어두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강태준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오복순이 소파에 앉지 않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강태준에게 건네지 않고 자기 앞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강태준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복순이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아가 위암이야. 항암 치료 끝나고 지금 경과 관찰 중이야. 오복순의 손이 물잔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항암 치료받는 동안 내가 옆에서 밥하고 약 챙기고 병원 데려다 주고 했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런 짓을 해본 거야. 오복순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3년 전에 떠날 때, 수술비 대납할 때, 항암 시작하기 전에 내 병원비부터 정리할 때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어머니는 알지. 오복순의 입술이 한번 떨렸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이 탁자 위에 팔꿈치를 짚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소정이 서아 약제부 시절 조제 기록으로 거짓 민원을 만들었어. 그걸 어머니한테 넘겼고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서아를 압박해서 이혼에 동의하게 만들었어. 나는 그걸 다 알고 있어. 오복순이 물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오복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을 지키려고 한 거야. 그 여자가 약사 경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맨날 병원이다 약국이다 나가겠다고 하니까 내 뒷바라지는 누가 하느냐고. 어머니가 지키려고 한 집안에 사람은 아무도 안 남았어. 오복순의 입이 닫혔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떠나고 나는 3년 동안 밤마다 서재에 앉아 있었어. 유진이는 나한테 1년에 전화 2번 하는 게 전부였고, 회사가 아무리 커봐야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었어. 어머니가 지킨 게 뭐야? 오복순이 물잔에서 손을 떼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의자에서 등을 세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한소정한테 내부 감사가 이미 시작됐어. 비자금 문제하고 민원 조작건이 같이 묶여 있어. 감사가 진행되면 민원 조작에 어머니가 관여한 사실도 기록에 남을 수 있어. 오복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이름이 나온다고? 한소정이 민원을 만든 건 증거가 있고 그 민원을 누가 서아한테 들이밀었는지도 정황이 다 잡혀 있어. 감사보고서에 올라가면 어머니 이름은 빠질 수가 없어. 오복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강태준이 탁자 너머로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84세 노인의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협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감사 결과로 드러나기 전에 어머니가 직접 서아한테 말하는 게 나아. 그게 어머니를 지키는 거야. 오복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오복순의 어깨가 한번 작게 들썩였습니다. 그때 소정이가 서류를 가져왔어. 강태준이 움직이지 않고 들었습니다. 서아 약제부 시절에 조제한 건이 문제가 있다고, 이걸 약사회에 넣으면 면허가 위험해진다고. 내가 그걸 들고 서아를 불렀어. 오복순의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아한테 말했어. 이 민원이 들어간 이상 조사가 시작될 수 있고 네가 조용히 떠나면 취하시키겠다고. 태준이한테 이유를 말하면 취하도 없다고. 강태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어머니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서아가 그날 울면서 나갔어. 아무 말 안 하고 고개 한번 숙이고 나갔어. 오복순이 두 손으로 무릎을 짚었습니다. 나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쳐놓고 바깥으로만 나가면 집안이 흔들린다고 생각했어. 내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복순이 고개를 들어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서아한테 직접 말할 수 있어? 오복순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강태준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신고 문을 열기 전에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복순이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강성그룹 본사 이사회실에 들어섰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이사 4명과 김도영 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정민호가 강태준의 옆자리에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한소정이 회의실 맨 끝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들어서자 한소정의 시선이 강태준을 따라갔습니다. 강태준은 한소정을 보지 않고 정면의 스크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내부감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강태준이 서류를 김도영에게 건넸습니다. 김도영이 서류를 받아 펼치며 사회이사들에게 사본을 돌렸습니다. 한소정 부사장의 비자금 조성 정황과 3년 전 대한약사회에 허위 민원을 접수한 건이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민원 조작은 당시 회장의 배우자였던 윤서아 씨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한소정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이건 경영 사안이 아니라 개인 문제입니다. 이사회에서 다룰 건이 아닙니다. 강태준이 처음으로 한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임원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도 개인 문제야? 임원이 회장 가족을 겨냥해서 허위 민원을 만든 것도 개인 문제야? 한소정의 입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도영이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한소정의 부사장직 해임과 법적 조치 착수가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한소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소정이 한번 멈추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태준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한소정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한소정이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하는 오후 정민호가 먼 복도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소정이 책상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상자에 넣고 있었습니다. 정민호의 머릿속에 10년 전이 스쳤습니다. 강성그룹이 사무실 하나짜리 사무소였던 시절 한소정이 자기 돈을 들여 직원 월급을 먼저 내고 밤새 서류를 만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민호가 고개를 돌리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준이 강릉행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강태준이 휴대폰을 꺼내 서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기차 탔어. 밤에 도착해.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현관 불 켜놨어. 강태준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강릉집에 도착하자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서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아가 강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밥 먹었어? 기차에서 김밥 하나 먹었어. 그걸 밥이라고 먹었냐? 앉아. 국 데울게. 서아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태준이 거실 소파에 앉아 부엌에서 국 데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오후 강릉집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서아가 부엌에서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오복순이 서 있었습니다. 서아의 몸이 반사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복순이 현관 앞에서 서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키가 줄어든 노인의 눈이 서아의 얼굴 위에 머물렀습니다. 서아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오복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서아야. 서아의 손이 문손잡이를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내가 너를 불렀을 때 소정이가 가져온 서류를 너한테 보여줬어. 오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관 앞 바람이 오복순의 흰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서류가 거짓이었어. 소정이가 만든 거야. 나는 그걸 알면서도 너한테 들이밀었어. 약사 면허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조용히 떠나면 민원을 없앤다고 했어. 서아의 눈이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삼키고 있던 말을 시어머니의 입에서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오복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84세 노인의 등이 앞으로 굽었습니다. 서아가 오복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다가 풀었다가 다시 깨물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서아가 문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한 발 옆으로 비켜 섰습니다. 어머님 들어오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오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아의 얼굴에 용서도 거부도 없었습니다. 다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오복순이 문지방을 넘으며 주름진 볼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주말 유진이 강릉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서 부엌 쪽을 보았습니다. 오복순과 서아가 나란히 앉아 감자를 깎고 있었습니다. 오복순이 감자를 서투르게 잡고 있자 서아가 칼 잡는 방향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 말없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소리를 끄고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부엌 창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 아래 두 사람의 옆모습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유진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태준이 마루에서 들어오다 유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진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강태준도 고개를 끄덕이고 마루로 다시 나갔습니다. 서아의 6개월 간기능 관리가 끝나는 날 강태준과 서아가 다시 진료실 앞에 앉았습니다. 주치의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는 3개월마다 외래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아가 의자에 앉은 채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강태준이 옆에서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돌려 강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태준이 서아의 손을 놓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서든 내 옆이 내 자리야. 서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태준의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강릉집 거실에 네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준과 서아가 소파에 나란히 앉고 맞은편 의자에 유진과 준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등을 곧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턱이 살짝 당겨져 있었고 눈은 강태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준혁이랑 결혼하기로 했어. 서아가 준혁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강태준은 표정 변화 없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에 잠깐 침묵이 깔렸습니다. 강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준혁 씨, 예, 말씀하십시오. 무슨 일 하는지는 유진이한테 들었어. 물어볼 건 하나야. 준혁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강태준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유진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준혁이 한 박자 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강태준이 준혁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준혁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유진이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다가 옆에 앉은 준혁의 팔을 살짝 쥐었습니다. 서아가 소파에서 일어나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서아가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아가 유진 앞에 앉으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빛이 바래고 가느다란 반지였습니다. 내가 시집 올 때 외할머니한테 받은 거야. 이것만은 네가 가져야 해. 유진이 상자 안의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반지가 손가락 위에서 가볍게 빛났습니다. 유진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반지를 쥔 채 고개를 숙였고 준혁이 유진의 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서아의 건강을 생각해 강릉 해안가에서 소규모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의자 30개를 놓고 양쪽 가족과 가까운 지인만 초대한 작은 행사였습니다. 결혼식 전날 저녁 강릉집에 오복순이 도착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온 오복순이 서아를 찾았습니다. 서아가 내일 식장에 놓을 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서아가 꽃을 내려놓고 오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유진이가 들어올 때 네가 유진이 손잡고 걸어가줘. 서아가 오복순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님, 그건 네가 해야지. 그 애를 키운 건 나야. 네가 해. 내가 부탁하는 거야. 오복순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서아가 한참 오복순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강릉 해안가에 의자들이 두 줄로 놓여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의자 위에 묶인 흰 리본을 흔들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고 오복순이 맨 앞줄 첫 번째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복순이 무릎 위에 손수건을 펴놓고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기실 안에서 유진이 흰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왼쪽에 서아가 서 있었고 오른쪽에 강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유진이 왼손을 서아에게, 오른손을 강태준에게 내밀었습니다. 서아가 딸의 왼손을 잡았습니다. 강태준이 딸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복순이 맨 앞줄에서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아가 유진의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는 오복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복순이 무릎 위에 손수건을 집어 눈가를 눌렀습니다. 유진이 준혁 앞에 섰습니다. 서아가 유진의 손을 놓았고 강태준이 반대쪽 손을 놓았습니다. 유진이 부모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고 강태준은 입술을 꾹 다문 채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줄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강태준이 앞으로 나와 짧은 축사를 했습니다. 강태준이 유진과 준혁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딸한테 해줄 말이 많지 않아.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게 있는데 유진이는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강태준이 한 번 말을 멈추었습니다. 목이 막히는 것을 삼킨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지켜라.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면 나중은 안 와. 강태준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서아가 강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숙이고 서아의 손을 쥔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흩어진 뒤 서아와 강태준이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모래사장 위로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서아가 신발을 벗어들고 맨발로 모래를 밟았습니다. 다시 이 바다 앞에 설 줄 몰랐어. 강태준이 서아의 옆에서 걸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시 서는데 30년 걸렸어. 서아가 걸음을 멈추고 강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태준의 머리카락이 바닷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서아가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었습니다. 강태준이 서아의 걸음에 맞추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강태준은 강성그룹의 경영 체제를 바꾸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는 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민호가 회장실에서 강태준과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님, 저도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강태준이 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로 갈 건데? 그룹사회 공헌재단 사무국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재단이라. 네가 왜? 정민호가 잠시 말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서아 씨가 강릉에서 어르신들 약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재단 예산을 연결해드리고 싶습니다. 강태준이 정민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자기 옆에서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오복순의 협박에 눌려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정민호가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서아는 강릉에서 보건소 자원봉사를 정식 프로그램으로 키워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여러 약을 헷갈려하는 문제를 정리해주는 상담소를 열었고 서아가 직접 상담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오복수는 매달 한 번 강릉을 찾아왔습니다. 서아와 함께 시장을 보고 저녁 식탁을 차리는 것이 두 사람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복순이 서투르게 나무를 무치면 서아가 옆에서 간을 맞춰주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같은 부엌에 서 있는 것이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한소정은 강성그룹을 떠난 뒤 개인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강태준과의 접점은 완전히 끊어졌지만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간간히 한소정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아의 위암경과 관찰 1년차 검진에서 재발 소견 없이 안정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주치의가 앞으로 6개월 간격으로 검사하면 된다고 말했을 때 서아가 진료실에서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태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서아가 강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강태준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1년 뒤 어느 저녁 유진에게서 서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나 아기 생겼어. 서아의 손이 전화기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엄마, 이름같이 지어줘. 서아가 전화기를 쥔 채 한참을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웃다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강태준이 거실로 나와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가 전화기를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강태준이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물었습니다. 뭔데, 왜 웃어? 서아가 전화기를 내려놓고 강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아의 눈에 물기가 맺혀 있었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애기 생겼대. 강태준이 앞치마를 쥔 손을 멈추었습니다. 입이 벌어졌다가 천천히 닫혔습니다. 강태준이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뒤에 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됐네. 서아가 강태준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거실 창 너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어느 날 오후 강릉 해안가 집마당에 나무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왼쪽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강태준의 옷깃을 흔들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가 차 2잔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한 잔을 강태준의 손에 쥐어주고 오른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수평선 위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당까지 낮게 번졌습니다. 강태준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아가 옆에서 같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당 바닥 위에 나란히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평생 사업을 키우느라 곁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아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입으로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3년이라는 시간을 각자의 자리에서 홀로 버텼습니다. 돌아보면 참 어리석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잡은 손의 무게를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사람은 잃어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다고 합니다. 옆에 있을 때 한마디 더 하고 한 번 더 안아줄 걸. 그 후회가 밀려올 때쯤이면 이미 그 사람은 멀리 가버린 뒤일 때가 많습니다. 강태준은 늦었지만 돌아왔습니다. 서한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유진이는 부모의 빈자리를 원망하면서도 끝내 그 빈자리를 채우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상처 없는 관계도 없습니다. 다만 그 상처를 안고도 다시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문득 얼굴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셨다면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